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삶의 기록입니다. 1990년대에 태어났지만 마치 격동의 1960년대를 살아온 듯한 그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딘가에서 홀로 아픔을 견디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갓 30 중반을 넘긴 한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야 저는 세상의 온갖 기막힌 일들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기댈 곳 하나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한 세상에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부터 상식 밖의 환경에 갇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라왔다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닿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며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그랬습니다. 길가의 흔한 햄버거 가게, 이를테면 롯데리아 같은 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좋게 20분은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당일 배송 같은 건 제게는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택배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기본이 며칠씩 걸리는 세상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죠. 제 또래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은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보급화되지 않아 다들 없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휴대폰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난생 처음으로 휴대폰이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동네가 너무나 작고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야말로 깡시골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논밭을 일구며 살아오신 농부셨습니다. 굳이 휴대폰이 없어도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누구든 찾을 수 있었으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게 또 무슨 구린내야. 엄마, 또 뭐 하세요? 된장 담그려고 그런다. 된장, 간장은 사 먹는 거 아니야. 다 집에서 담가 먹는 거지. 어릴 적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메주를 쑤어 띄우고 안방 가득 메주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것은 저희 집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온 동네에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메주 냄새가 진동했고 저희 또래 아이들 몸에서는 특유의 장냄새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모두에게서 나는 냄새였으니까요. 오히려 너희 집은 올해 매주 크게 띄웠다며 하고 서로 자랑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치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90년대 초반생입니다. 저는 소위 분교라고 불리는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교실에 12명 남짓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들었고 한 학년의 학생이 단 한 명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제게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년이 한 교실에 모여 공부를 했으니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졌을 리 만무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저 즐겁게 흘러갔을 뿐 머릿속에 남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안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얕보거나 심하게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걔네 집도 이번에 벼농사 망했다더라. 벌레가 다 먹었대. 어휴, 어디 한 집만 힘든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나와서 일 도우라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듯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질투나 미움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묵묵히 위로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농기계를 서로 빌려주고 김장철이면 한데 모여 함께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별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셨죠. 엄마는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자 땅이 좀 있다는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거긴 개발만 되면 금방 도시처럼 바뀐다더라. 나중엔 큰돈 들어올 땅이니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외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흔들리셨답니다. 더 이상 고된 밭일은 하기 싫고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소망. 땅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고단한 인생이 바뀔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아마도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았던 엄마에게 땅 부자였던 아버지는 인생 역전의 로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더라. 매일 갯벌이랑 밭에서 허리 끊어지게 일만 하다가 죽긴 싫었지. 훗날 엄마는 제게 그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 동네, 앞 동네는 모두 개발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유독 저희 아버지가 살던 그 마을만 개발제의 구역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을 짓는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을만 쏙 빼놓고 개발을 하냐고. 마을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때 가장 선두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매일 돈과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다시는 노동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시집왔건만 결국 이곳에서도 하루 종일 무릎 펼 새 없이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인생도 제 인생도 시골의 흙냄새 속에서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자신의 고된 삶을 저주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까지 도시로 떠나버리면 엄마는 이 넓은 곳에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야. 절대로 엄마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우리가 어딜 가겠어. 엄마 두고 절대 못 가지. 그래. 도시에 나간다고 하면 그건 아주 배신이야. 배신, 어린 마음에 저와 제 동생은 엄마의 그 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떠나는 것은 곧 큰 죄를 짓는 것이라 믿게 되었고
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전부 다 늑대고 강도들이야. 이 마을처럼 순박하게 서로 도우며 사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읍내 밖은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자식은 부모 일 도와주는 자식이야. 공부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저와 동생은 그 말을 정답처럼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늘 숙제하는 제 등 뒤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어차피 농사 지을 인생, 집안일에 보탬이나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눈뜨고 자라왔던 세상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우물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휴대폰이라는 것을 직접 만져보았을 때의 신기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TV를 보고 심지어 공부를 위한 인터넷 강의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너도 하나 사달라고 해봐. 요즘은 그리 비싸지도 않아. 하지만 제가 알아본 휴대폰 가격은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엔 부자들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친구들과 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저 역시 그 신기한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도 휴대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뭐? 휴대폰.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우리 형편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학교 가서 이상한 것만 배워오는구나. 그냥 학교 다니지 마. 엄마의 불호령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사전도 mp3도 없이 학교를 다녔던 저는 자연스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지래. 집에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대.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몰래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에게 필요한 문제집과 mp3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따뜻한 칭찬 대신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기집애야. 돈을 벌었으면 엄마한테 가져다 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로 사치를 해. 그때 제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내 동생한테 쓰는 건데 왜 그러세요?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는 지금도 논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딸년이라는 게 돈 벌면 엄마부터 도와야지. 내 동생한테 그깟 mp3 나부랭이나 사주고 결국 엄마는 동생에게 사준 mp3를 제 눈앞에서 박살 내버리셨습니다. 그 장면은 어린 제게 씻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권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내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전액 엄마한테 가져와. 알겠어?
제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은 고작이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마저도 울면서 엄마 손에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결국 일반 고등학교 대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부모님 밭에서 일하고 오후가 되면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삶.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용접, 기계 조립 같은 기술들을 배웠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된 삶을 나누며 단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월급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좋았고 기계 부품을 다루는 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2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4살 어린 동생에게 일찌감치 휴대폰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었습니다. 월급 120만 원 중 50만 원은 엄마께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동생을 위해 썼습니다.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가던 26 어느 날, 저는 엄마가 정해놓은 선자리에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될 사람 집은 현금 자산이 꽤 많아. 아들도 하나뿐이니 나중에 재산은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너는 그냥 내조만 잘하면 돼. 엄마는 제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니 누구보다 남편을 잘 챙기며 잘 살 것이라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펄럭이는 그의 바짓단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신뢰되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윽박지르는 사람은 분명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휴, 이미 돈 다 받았다.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넌 이미 약조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구나. 제가 시집을 간 이후 친정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난생 처음 중고차를 한 대 사셨습니다. 그 집과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저를 내어주고 받은 돈 덕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동생은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엄마랑 아빠는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연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너는 꼭 큰 사람이 되어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도, 기대도, 희망도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돈 주고 사온 종을 부리듯
매일 아침 눈 뜨기 전부터 저를 닥달했습니다. 집 고쳐주고 차도 하나 뽑아줬는데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밥 안 차리고 뭐해? 제가 잠시라도 앉아있으면 게으른 년이라며 타박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소리를 내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하루 종일 제가 내뱉은 유일한 말이 남편에게 건넨 다녀오셨어요. 한마디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시아버지에게 맞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춤을 췄다고 자신의 영웅담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분이 저에게는 똑같이 손을 올리시는 걸까?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의 폭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넌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30 먹도록 임신 하나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불쌍한 척하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나는 완벽한 외톨이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손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채를 잡혔고 반찬이 싱겁다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폭력이 반복될수록 제 감정이 점점 무뎌져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물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맞고 말없이 치웠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에 취해 도박에 빠져 살았고 집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애라도 낳았으면 우리 아들이 집에 정을 붙였을 텐데 너는 뭐 하나 쓸모가 없어. 그렇게 제 목소리와 존재를 잃어가던 어느 날 기적처럼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부엌 한편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이번에는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줄 그 아이 꼭 아들이어야 합니다. 아들은 이미 집안을 다 말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이제 제 뱃속의 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임신 5개월 무렵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따님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그 말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기껏 애를 가졌다는 게 계집애라니. 내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임신한 제 배를 발로 차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더 비수 같았습니다. 아, 놔둬. 전현 뱃속에 있는 거 내 새끼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저는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그 집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땅이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부모님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20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폭행, 정신적 학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들어놓았던 상에 보험금까지 착취한 혐의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한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이 배신자년, 어디서 돈이 나서 변호사까지 사? 남자라도 물었냐?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고소 가능하며 방금 하신 발언은 모욕죄로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집 땅 개발돼서 20억 받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으니 이제 그 가사 노동비라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당신 남편, 그 노름 빚부터 갚으시죠. 제 돈은 제 마음대로 쓸 겁니다. 당신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요.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았습니다. 지속적인 신체폭력, 정신적 학대, 보험금 착취까지 더해져 법원은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 남편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보여달라, 핏줄을 안아보게 해달라며 가명을 호소했지만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와 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딸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은 이제 저와 제 아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저와 눈을 맞추며 웃고 옹알이를 하며 제 손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을까? 2년 뒤 그들이 출소해서 혹시라도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다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절대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오직 행복하기만 하자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삶의 기록입니다. 1990년대에 태어났지만 마치 격동의 1960년대를 살아온 듯한 그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딘가에서 홀로 아픔을 견디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갓 30 중반을 넘긴 한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야 저는 세상의 온갖 기막힌 일들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기댈 곳 하나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한 세상에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부터 상식 밖의 환경에 갇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라왔다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닿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며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그랬습니다. 길가의 흔한 햄버거 가게, 이를테면 롯데리아 같은 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좋기 20분은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당일 배송 같은 건 제게는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택배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기본이 며칠씩 걸리는 세상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죠. 제 또래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은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보급화되지 않아 다들 없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휴대폰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난생 처음으로 휴대폰이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동네가 너무나 작고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야말로 깡시골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논밭을 일구며 살아오신 농부셨습니다. 굳이 휴대폰이 없어도 동네 한 바퀴만 돌면 누구든 찾을 수 있었으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던 겁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게 또 무슨 구린내야. 엄마, 또 뭐 하세요? 된장 담그려고 그런다. 된장, 간장은 사 먹는 거 아니야. 다 집에서 담가 먹는 거지. 어릴 적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메주를 쑤어 띄우고 안방 가득 메주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것은 저희 집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온 동네에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메주 냄새가 진동했고 저희 또래 아이들 몸에서는 특유의 장냄새가 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모두에게서 나는 냄새였으니까요. 오히려 너희 집은 올해 매주 크게 띄웠다며 하고 서로 자랑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치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90년대 초반생입니다. 저는 소위 분교라고 불리는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교실에 12명 남짓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을 들었고 한 학년의 학생이 단 한 명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제게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처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년이 한 교실에 모여 공부를 했으니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졌을 리 만무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저 즐겁게 흘러갔을 뿐 머릿속에 남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안 형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얕보거나 심하게 다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걔네 집도 이번에 벼농사 망했다더라. 벌레가 다 먹었대. 어휴, 어디 한 집만 힘든가.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나와서 일 도우라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렇듯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질투나 미움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묵묵히 위로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농기계를 서로 빌려주고 김장철이면 한데 모여 함께 배추를 절이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별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셨죠. 엄마는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자 땅이 좀 있다는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거긴 개발만 되면 금방 도시처럼 바뀐다더라. 나중엔 큰돈 들어올 땅이니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외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은 흔들리셨답니다. 더 이상 고된 밭일은 하기 싫고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는 소망. 땅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고단한 인생이 바뀔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아마도 평생 돈 때문에 고통받았던 엄마에게 땅 부자였던 아버지는 인생 역전의 로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더라. 매일 갯벌이랑 밭에서 허리 끊어지게 일만 하다가 죽긴 싫었지. 훗날 엄마는 제게 그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 동네, 앞 동네는 모두 개발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유독 저희 아버지가 살던 그 마을만 개발제의 구역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을 짓는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마을만 쏙 빼놓고 개발을 하냐고. 마을 사람들이 시위를 벌일 때 가장 선두에 서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매일 돈과의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다시는 노동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시집왔건만 결국 이곳에서도 하루 종일 무릎 펼 새 없이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인생도 제 인생도 시골의 흙냄새 속에서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자신의 고된 삶을 저주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에게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면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까지 도시로 떠나버리면 엄마는 이 넓은 곳에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야. 절대로 엄마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우리가 어딜 가겠어. 엄마 두고 절대 못 가지. 그래. 도시에 나간다고 하면 그건 아주 배신이야. 배신, 어린 마음에 저와 제 동생은 엄마의 그 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떠나는 것은 곧 큰 죄를 짓는 것이라 믿게 되었고 이 마을을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전부 다 늑대고 강도들이야. 이 마을처럼 순박하게 서로 도우며 사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니? 읍내 밖은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자식은 부모 일 도와주는 자식이야. 공부가 뭐 그리 대수라고 저와 동생은 그 말을 정답처럼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늘 숙제하는 제 등 뒤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어차피 농사 지을 인생, 집안일에 보탬이나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읍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눈뜨고 자라왔던 세상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우물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도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빨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휴대폰이라는 것을 직접 만져보았을 때의 신기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TV를 보고 심지어 공부를 위한 인터넷 강의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더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너도 하나 사달라고 해봐. 요즘은 그리 비싸지도 않아. 하지만 제가 알아본 휴대폰 가격은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엔 부자들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친구들과 저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저 역시 그 신기한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도 휴대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뭐? 휴대폰.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우리 형편에 감히 그런 말을 해. 학교 가서 이상한 것만 배워오는구나. 그냥 학교 다니지 마. 엄마의 불호령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사전도 mp3도 없이 학교를 다녔던 저는 자연스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지래. 집에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대.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몰래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에게 필요한 문제집과 mp3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따뜻한 칭찬 대신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이 기집애야. 돈을 벌었으면 엄마한테 가져다 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로 사치를 해. 그때 제 나이 겨우 16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내 동생한테 쓰는 건데 왜 그러세요?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는 지금도 논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딸년이라는 게 돈 벌면 엄마부터 도와야지. 내 동생한테 그깟 mp3 나부랭이나 사주고 결국 엄마는 동생에게 사준 mp3를 제 눈앞에서 박살 내버리셨습니다. 그 장면은 어린 제게 씻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권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는 내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전액 엄마한테 가져와. 알겠어? 제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은 고작이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마저도 울면서 엄마 손에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결국 일반 고등학교 대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부모님 밭에서 일하고 오후가 되면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삶.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용접, 기계 조립 같은 기술들을 배웠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된 삶을 나누며 단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월급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좋았고
기계 부품을 다루는 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 제 마음 한편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2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4살 어린 동생에게 일찌감치 휴대폰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었습니다. 월급 120만 원 중 50만 원은 엄마께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동생을 위해 썼습니다.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가던 26 어느 날, 저는 엄마가 정해놓은 선자리에 억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될 사람 집은 현금 자산이 꽤 많아. 아들도 하나뿐이니 나중에 재산은 전부 내 것이 될 거야. 너는 그냥 내조만 잘하면 돼. 엄마는 제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니 누구보다 남편을 잘 챙기며 잘 살 것이라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에게는 제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펄럭이는 그의 바짓단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신뢰되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윽박지르는 사람은 분명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휴, 이미 돈 다 받았다.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넌 이미 약조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구나. 제가 시집을 간 이후 친정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시멘트 벽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난생 처음 중고차를 한 대 사셨습니다. 그 집과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저를 내어주고 받은 돈 덕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동생은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엄마랑 아빠는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연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너는 꼭 큰 사람이 되어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정도, 기대도, 희망도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돈 주고 사온 종을 부리듯 매일 아침 눈 뜨기 전부터 저를 닥달했습니다. 집 고쳐주고 차도 하나 뽑아줬는데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밥 안 차리고 뭐해? 제가 잠시라도 앉아있으면 게으른 년이라며 타박했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목소리를 내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하루 종일 제가 내뱉은 유일한 말이 남편에게 건넨 다녀오셨어요. 한마디였던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시아버지에게 맞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기는커녕 춤을 췄다고 자신의 영웅담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맞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분이 저에게는 똑같이 손을 올리시는 걸까?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의 폭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넌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30 먹도록 임신 하나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불쌍한 척하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나는 완벽한 외톨이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손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채를 잡혔고 반찬이 싱겁다고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폭력이 반복될수록 제 감정이 점점 무뎌져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물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맞고 말없이 치웠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술에 취해 도박에 빠져 살았고 집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애라도 낳았으면 우리 아들이 집에 정을 붙였을 텐데 너는 뭐 하나 쓸모가 없어. 그렇게 제 목소리와 존재를 잃어가던 어느 날 기적처럼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부엌 한편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이번에는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줄 그 아이 꼭 아들이어야 합니다. 아들은 이미 집안을 다 말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이제 제 뱃속의 아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임신 5개월 무렵 병원에서 아이의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따님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의 그 말에 제 마음 한편에서는 기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기껏 애를 가졌다는 게 계집애라니. 내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임신한 제 배를 발로 차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겨우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더 비수 같았습니다. 아, 놔둬. 전현 뱃속에 있는 거 내 새끼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저는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그 집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땅이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부모님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20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폭행, 정신적 학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들어놓았던 상에 보험금까지 착취한 혐의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법원에서 마주한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이 배신자년, 어디서 돈이 나서 변호사까지 사? 남자라도 물었냐?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고소 가능하며 방금 하신 발언은 모욕죄로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집 땅 개발돼서 20억 받았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으니 이제 그 가사 노동비라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당신 남편,
그 노름 빚부터 갚으시죠. 제 돈은 제 마음대로 쓸 겁니다. 당신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요.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았습니다. 지속적인 신체폭력, 정신적 학대, 보험금 착취까지 더해져 법원은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 남편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보여달라, 핏줄을 안아보게 해달라며 가명을 호소했지만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와 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딸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억이라는 큰 돈은 이제 저와 제 아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저와 눈을 맞추며 웃고 옹알이를 하며 제 손을 붙잡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을까? 2년 뒤 그들이 출소해서 혹시라도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다시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절대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오직 행복하기만 하자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의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소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낸 한 여성의 삶의 기록입니다. 1990년대에 태어났지만 마치 격동의 1960년대를 살아온 듯한 그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어딘가에서 홀로 아픔을 견디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0 중반을 넘긴 한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야 저는 세상의 온갖 기막힌 일들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기댈 곳 하나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한 세상에 저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 시절부터 상식 밖의 환경에 갇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라왔다면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부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닿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며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정말 그랬습니다. 길가의 흔한 햄버거 가게, 이를테면 롯데리아 같은 곳에 가려면 차를 타고 좋기 20분은 쉼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당일 배송 같은 건 제게는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나 존재하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택배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기본이 며칠씩 걸리는 세상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죠. 제 또래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은 아득히 먼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